이제 3번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갖추어야 될 것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사자의 능력입니다. 이 당사자의 능력은 선생님 제가 친구한테 3,000원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친구가 3,000원 빌려줄 능력이 있을까요? 지갑에 3,000원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자, 이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우선 어디부터 쫓아나가야 되느냐? 능력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능력 중에 하나를 우린 전에 배웠습니다. 민법 시작할 때. 자, A,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자연인의 경우 아직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죽은 사람, 이러면 권리 능력이 없죠. 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 자연인,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그 내용이 뭐 굳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권리 능력,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B,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의사 능력은 무슨 뜻이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르는데요. 의사 무능력자를 이해하면 좀 더 내용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긴 한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 아주 어리다, 영유아, 너무 어려서 살아있긴 한데 이 계약을 맺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만취자가 있어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 선생님, 술을 아주 많이 마신 게 어느 정도인가요? 정도로 얘기해 주실래요? 뭐 소주로 말하면 몇 병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사실입니다. 웃으니까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조금만 마셔도 만취합니다. 그럼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냥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헐값에 팔겠다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만취한 상태로서 충분하게 자기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때 쓰는 말이 의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주 어린 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가 아닌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춘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구나. 또는 심신상실, 정신능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당시에 맺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무효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치자고요. 즉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따질 만한 게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행위 능력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고 혼자만으로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여기 행위 능력은요, 혼자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건데,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에 세 종류가 있긴 한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표적으로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다음 강에서 미성년자의 계약만 따로 들여다보긴 할 건데 일단 나왔으니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나이가 어리니까 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뭐 매매 계약만 계약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매매 계약, 고가의 물건을 팔거나 샀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적어볼게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 법에 정해진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고가의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동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긴 취소 가능, 위에는 무효인데 얘랑 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 결국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까지를 온전히 갖춘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일단 이거는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갖는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능력이 필요한데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혹은 뭐 남의 아파트를 사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 즉 쉽게 말하면 성인이 됐어요. 19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기가 뭐 노트북도 비싼 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계약서에 이번엔 내용을 들여다볼 겁니다. 위에 있는 1번은 누가 계약을 맺고 있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따져봄. 근데 두 번째는요, 계약서의 내용, 계약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거냐,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적법한 거냐, 그 다음 사회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걸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계약 무효고요. 혹은 적법하지 않은 계약 무효겠죠.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거, 반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되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네요.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렸다. 이건 무효가 됩니다. 왜?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도박에 쓸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맺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자, 이 정도까지면 어디까지 돼 있는 거냐?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 그리고 그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구나 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계약의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막 너무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볼 거고요. 자, 결국 이제 이 전반적인 이 그림에서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면 계약 성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는 얘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채무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원래 여기 있는 채자가 한자로는 빚, 채자입니다. 빚. 그런데 그 빚이라는 건 돈을 빌린 다음에 갚는 것만 빚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행위,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급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 야, 돈 빌려간 거 빨리 갚아. 이것만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채권, 채무예요. 아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주문한 대로 그 음식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음식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것도
살짝만 딱 쪼개서 기억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듯이 음식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 끝나면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EBS 또 구내식당도 닫은 시간일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 우리 EBS 촬영하러 올 때마다 막 설레는 게 있어요. 가면 잘 먹지도 못하지만 가면 뭘 먹을 수 있다. 선생님 고향 음식인 고기국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고기국수. 근데 자주 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연 상태에서 아 맞아 EBS 근처에 가면 난 고기국수를 먹을 수 있을 거야.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기국수 종류도 이렇게 있어요. 고기 비빔국수도 있고. 너무 힘든데요 이거 갑자기 먹는 얘기 나와가지고. 그럼 고기국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서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뭐 한 그릇에 8,000원이다. 그럼 당장 결제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주문하게 되면 원래 정해진 양, 정해진 식재료 그리고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맛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도 한데 선생님은 뭐 좀 입이 짧아서 이것저것 가리는 게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큰 도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익숙한 것만 먹는데 어떤 경우엔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분명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는 오이를 못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새우 못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새우가 들어가면 자기 알레르기가 딱 있으니까 새우를 빼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새우를 빼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만약에 종업원이 실수하거나 뭐 귀찮아가지고 새우를 안 빼고 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주문한 요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새우를 빼달라고 했는데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죠. 그럴 때를 뭐라고 하는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돌잔치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수건을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오전 11시까지 배송해 달라 500장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수건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다가 문구는 이걸 좀 놔달라 라고 해가지고 주문했다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11시를 못 맞췄다. 훌쩍 11시 넘은 훌쩍 시간이 많이 지날 때 그때 와서 가져왔다. 그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란 개념은 여기 발생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란 개념을 쓰고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없던 거로 하거나 혹은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 이행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아니면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채무불이행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요건과 효과라는 이 두 표현을 꼭 살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건과 효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이 효력 발생하겠죠. 그럼 계약이 효력 발생한다는 건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채권 채무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 이런 계약을 맺는다. 이것도 좀 쪼개볼게요. 친구야 돈 좀 빌려줄래? 요청했어요. 좋아.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빌려줄까? 통장으로 입금해 줄래? 몇 시 정도까지? 오후 4시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줘. 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면 돈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도 4시까지는 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돈 빌려가는 사람도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야 너 아까 4시까지 입금해 준다면서 왜 입금 안 해? 빨리 입금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와 의무가 대체로 붙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건 권리만 있는 것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것도 없진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붙어 다니는구나. 결국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선생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 하신 거예요? 제 마지막 100페이지 마지막 보니까 계약의 이행과 채무 불이행.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걸 계약의 이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밑에 채무 불이행은요?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이행을 강제한다. 그리고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 해제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선생님 왜 가운데 있는 무효와 취소는 안 해주십니까?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읽기 자료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할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 교재에 100페이지 요 내용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긴 했는데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읽고 복습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 판단 능력이죠. 정신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표시하세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에 서명했다. 무효입니다.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적어볼게요. 취소 가능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화법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 취소 가능이란 말을 쓰는 거 한 2가지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팔았다 샀다. 이걸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다음 강의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바로 가면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문장이 바로 뒤에 이어질 텐데 참 질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효랑 취소? 이것도 뭔가 그냥 없던 거? 뭐 이런 느낌이고 취소? 이것도 뭔가 없애버리는 거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 무효라고 하는 건 그냥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인이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시해 보세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의 집을 헐값에 팔겠다.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 그런데 취소는 무슨 뜻이냐?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행위 시에는 여기서부터 표시하세요. 행위 시에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이 말도 어렵죠. 시간을 되돌려라는 뜻인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짐.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마법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법 카드. 그럼 그 마법 카드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카드를 안 쓰고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그 카드를 뿅 하고 쓰잖아요. 쓰면 말처럼 마법처럼 시간이 쑥 되돌아가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칠 수 있는 걸 취소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취소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마법 카드만 생각하세요. 마법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처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효력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취소권이라는 이 마법 카드를 누군가 갖고 있는데 그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그냥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근데 마법 카드를 쓰잖아요. 마법 카드를 써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때로 돌아가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겠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취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 특히나 이걸 다음 강에서 좀 쪼개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이 미성년자다. 19세 미만이다 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저 그냥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버스 타고 있는데요. 밥도 사 먹고 책도 사보는데요. 그렇죠. 그런 건 전부 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모님께 선물로 받은 고가의 뭐 태블릿이 있어요.
야, EBS 열심히 봐. 그래서 태블릿을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코인 노래방 가기 위해서 코인 노래방 노래방에 코인이 필요한데 코인이 없어가지고 그 태블릿을 팔아버렸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면 마법 카드를 통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좀 사회생활이 적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법 카드 한 장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즉 마법 카드 한 장씩을 주고 이게 나중에 사기였어? 아 그러면 나 안 사.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예로 푸셔야 돼요. 여기는 사례도 푸셔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효과죠. 효과. 취소권을 행사하면, 즉 마법 카드를 쓰면 시간을 되돌려서, 소급이라는 말은 시간을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했으면 해서 이번 강 완강 코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띵. 계약의 무효, 취소에 뭐 뜻도 적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막 화낼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사례 정도만 일단 적어보시고요. 위에 것과 밑에 것이 혹시라도 섞여 있으면 얘는 무효 사유야, 얘는 취소 사유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01페이지에 가면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은 읽기 자료 2개를 분석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죠. 2020년 2월 1일 갑은 을에게 급히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을은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요 다음 날이네요.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2월 5일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돈을 주기로 했다. 언제 성립했습니까? 3천만 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은 언제 성립한 겁니까? 2월 1일 날인가요? 아니죠. 2월 1일 날은 청약 정도가 된 거죠. 아직 승낙을 안 한 상태니까 2월 3일 날 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낙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 시기 2월 3일입니다. 2월 5일 날 갑과 을은 만나서 금전 차용 계약서를 썼다. 금전 차용 계약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연 5% 이자로. 벌써 여기도 이자를 받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요때 갚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 다음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냈다. 이날은 그냥 빌려주기로 한 3천만 원 보낸 날이고요. 계약 성립은 2월 3일.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네요. 2020년 2월 3일에 갑과 을 간 금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됐죠? 다음 계약서의 예시. 금전차용계약서, 차용증, 차용계약서 비슷하게 쓰는데 여기 채권자가 A고요. 채무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돈을 빌려준 겁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거고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죠. 금액 5천만 원, 연 5%, 변제 기일 2021년 7월 16일까지란 뜻이죠. 그래서 변제 기일, 변제일이라고도 하는데 돈 갚을 날 혹은 채무를 이행할 날. 변제 방법도 쓰여 있네요. A와 B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채권자 A, 채무자 B. 여기 서명 최적 빡. 선생님 이거 낙서 아닌가요? 네, 선생님의 서명입니다. 밑에 돈을 빌릴 때 쓰는 금전차용계약서는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아주 양식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어요. 다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 한다. 쭉 한번 읽어보고요. 서명 또는 도장을 받는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 공증 받을 수도 있다. 이걸 받아둔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력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101페이지까지 됐죠. 자, 우리 다음 강에는요. 미성년자의 계약을 이어서 확인을 할 겁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